안녕하세요. 영남대 호흡기내과 최은영입니다. 저는 오늘 코비드19 환자의 입원 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환자의 분류, 그리고 경증 환자, 중증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코비드19 환자의 질병 스펙트럼을 보면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이 없거나 경증이 마일드한 환자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환자, 한 14% 정도에서는 호흡곤란, 산소 수치 저하, 그리고 바이올라트럴 인필트레이션과 같은 시비어한 폼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 중 일부인 5%의 환자에서는 호흡부전, septic shock, 멀티오간 페일리어가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환자의 모탈리티를 보시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크게 차이는 없는데 전체적인 모탈리티는 2.3%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80세, 7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에서는 모탈리티가 8%, 14.8%, 우리나라에서는 11.5%, 22.4%로 모탈리티가 일반 환자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모탈리티가 높은 군은 중환자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환자의 모탈리티가 49%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도 대구 경북 지역의 중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42.7%로 40%가 넘는 높은 모탈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빨리 중환자를 찾아내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레코멘드 되는 것이 뉴스 스코어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서스 스코어, 큐스파 스코어, 뉴스 스코어를 이용해서 어떤 지표가 가장 환자를 잘 찾아낼 수 있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코로나19로 입원했던 110명의 환자를 후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서스 스코어, 큐스파 스코어, 뉴스 스코어를 비교했고 ARDS, septic shock, ICU 케어, 28일 모탈리티를 예측하는 정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지표를 보시면 서스 스코어에서는 호흡수가 두근간 중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큐스파 스코어에서도 호흡수 그리고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두근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뉴스 스코어에서는 호흡수, 산소 세츄레이션, 산소 사용 유무, 그리고 맥박수가 두근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코비드19 환자에서는 호흡 부전이 많기 때문에 호흡과 관련된 지표를 많이 갖고 있는 뉴스 스코어가 여러 가지 지표에서 차이를 많이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ROC 커브를 그려보았을 때 ARDS, septic shock, ICU 케어, 28일 모탈리티, 이를 전체 한 크리티컬 아웃컴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서스나 큐스파보다는 뉴스 스코어가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의 뉴스 스코어에 따라서 4점 이하, 5에서 6점, 7점 이상의 모탈리티를 보았을 때도 세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스코어는 나빠질 환자를 조기에 디텍션 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예후를 판정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병동의 코로나 상황판을 만들어서 각각의 환자 중에서 전혀 증상이 없다거나 산소 요구량이 없는 환자는 삼시세끼 밥을 잘 주면서 격려를 해주고요. 조금이라도 산소 요구량이 있거나 세츄레이션이 떨어지거나 의식 변화가 있는 환자들은 듀티별로 이렇게 뉴스 스코어를 스크린을 해서 조금이라도 나빠지는 환자는 빨리 중환자실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뉴스 스코어가 가장 조금 효율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경증으로 분류된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례를 보시면 22세 여자 환자, 4일 전부터 코프가 있어서 내원을 했었고 환자는 수어스롯과 마이알지아가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내원 시에 38.1도 정도로 피버가 있었고요. 메디컬 히스토리상에서는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습니다. 이니셜 시행한 체스트 엑스레이를 보면 레프트 로어 렁필드에 아주 약간의 헤이지니스, 지지오가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CT를 찍어보면 레프트 로어 렁필드에 컨솔리데이션이 있었고요. 이 환자는 내원하고 한 열흘쯤 후에 특별한 이벤트 없이 좋아지셔서 퇴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거의 없거나 마일드한 환자조차도 우리가 다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염을 컨트롤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균의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모델을 보시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서부터 균이 전파가 되고 전염력이 있고 증상이 일어날 때 균 전염력이 최고에 이르렀다가 점차로 증상이 완화되면서 전염력이 없어지는 질환 바이러스도 있고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바이러스 전염력이 나타나서 점차로 감소하는 바이러스도 있고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피크로 전염력이 있다가 증상 이후에 점차로 전염력이 감소하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 2.3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바이러스 전염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유증상 환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입원을 하게 됩니다. 시즈널 플루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약간의 전염력이 있다가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피크로 전염력이 있다가 점차로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아직까지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2, 3일 전에 전염력이 피크에 다릅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는 점차로 전염력이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우리가 접촉자 환자들은 조기에 발굴을 해서 격리를 시키고 입원을 시키는 것이 추가적인 환자를 발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컨트롤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던 혹은 증상이 마일드하던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염력은 증상이 발생하기 전, 증상이 있을 때 있는 것은 명확히 증명이 되어 있고요. 증상이 소실된 이후에도 전염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증상이 소실된 이후에도 바이러스 PCR 검사에서 2차례 이상 음성이 돼야지만 퇴원해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환자들이 이렇게 마일드한 경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75세 남자, 내원 1일 전 발생한 피버를 주스로 내원했고 코프나 디스니아 같은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38.5도의 피버가 있었고요. 환자는 기저질환으로서 고혈압과 협심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 체스트 엑스레이를 보면 양측 렁에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서 환자는 피버를 컨트롤하면서 서포티브 케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원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는 환자가 코프와 디스니아, 체스트 디스컴포트를 호소했고 체스트 엑스레이상에서 양측성으로 인필트레이션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점차로 산소 요구량이 높아져서 내원 9일에는 최고로 엑스레이가 악화가 됐었고요. 서포티브 케어 이후에 다행히 환자는 점차로 호전되어서 3주째 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로는 이렇게 악화되는 경우는 입원 후 일주일 이후에 주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 발생했던 환자들도 조사해보면 총 110명의 환자가 입원했었고 내원 시부터 중환이어서 중환자실로 간 케이스가 15케이스, 비교적 경환이어서 병동에서 본 케이스가 95케이스였고 이 95케이스 중에서 일주일 이후에 증상이 악화되어서 시비환 일리스로 진행한 경우가 15명이 있었습니다. 약 15% 정도의 환자는 악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환자에서 이렇게 악화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들을 종합해보면 65세 이상의 올드 에이지, 크로닉 렁 디지즈,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당뇨, 오베시티, 면역 억제, 그리고 엔드 스테이지 레날 디지즈, 리버 디지즈와 같은 고령이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젊은 환자는 정말 악화되지 않는가?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증례를 보여드리면 39세 남자, 내원 3일 전부터 발생한 호흡곤란 주스로 내원했고요. 환자는 코프가 있어서 이미 코비드19로 진단을 받고 집에서 자가격리 중에 있다가 병실이 나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원 시 바이탈에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메디컬 히스토리상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디스니아를 호소하였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세츄레이션이 96%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 시행한 엑스레이에서 이미 바이라테랄 인필트레이션을 보이고 있었고요. CT상에서도 바이라테랄 패치, GGO와 컨솔리데이션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내원 5일째에는 체스트 엑스레이가 좀 더 악화되어 있었지만 서포티브 케어 이후에는 점차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서 비교적 젊은 환자는 비교적 시비어한 증상으로 내원을 했더라도 서포티브 케어만으로도 좀 빠르게 호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일드, 모더레이트 코비드19 환자가 입원했을 때 중요한 것은 환자가 악화될 만한 리스크 팩터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스크 팩터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드에이지, 기저질환이 있겠고요.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환자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환자가 나빠지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뉴스 스코어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뉴스 스코어가 5점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환자는 데일리 체스트 엑스레이와 ABG 등을 통해서 조금 더 나빠진다면 중환자실로 옮겨서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입증된 치료 방법은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대부분 열이 나면 타이레놀을 주고 잘 못 먹으면 하이드레이션을 하고 하는 식의 서포티브 케어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안티바이럴 에이전트가 보고되고 있어서 뒤에서 같이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티바이럴 에이전트에도 불구하고 악화되는 환자에 있어서는 완치자 혈장 치료나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지금 임상 연구에 들어가 있는데 발표가 이미 된 것을 위주로 리뷰를 하면 멤브레인 퓨전을 억제하는 클로로킨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프로테올라이시스를 억제하는 칼레트라가 있겠고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를 억제하는 렘데시비르가 있습니다. 세 약제를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2월달, 3월달에 가장 많이 썼던 약은 칼레트라입니다. 이 약제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오픈 라벨 스터디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세츄레이션이 루메어에서 94 이하, PF 레이시오 300 이하의 비교적 시비한 환자를 대상으로 칼레트라 군과 플라세보 군을 비교를 했습니다. 클리니컬 아웃컴은 타임 투 클리니컬 임프루먼트까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환자가 호전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6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고요. 28일 모탈리티는 칼레트라 그룹이 19.2%, 스탠다드 그룹이 25%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통계학적 유의성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바이럴 로드의 감소에 있어서도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부작용 면에 있어서 칼레트라 군에서는 노지아, 보미팅, 다이아리아와 같은 GI 사이드 이펙트가 많았고 이로 인해서 약 10%의 환자에서는 중간에 약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심각한 어드버스 이벤트인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ARDS에 있어서는 칼레트라 그룹에서는 12명 그리고 스탠다드 그룹에서는 27명으로 두 군 간의 약간의 차이가 보여집니다. 조금 더 많은 N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면 ARDS를 조금 더 예방하는 효과는 칼레트라에서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입니다. 초기에 3월 초에 프랑스에서 발표가 됐었고요. 오픈 라벨 넌 랜더마이즈 스터디입니다. 600mg의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복용한 20명의 환자와 컨트롤군 16명의 환자를 비교하였습니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그룹은 14명은 단독 치료를 하였고 6명의 환자에서는 아지스로마이신을 콤비네이션 요법으로 받았습니다. 엔드포인트는 6일째 바이러스 유무열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복용한 그룹에 있어서 바이럴 음전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역시 아지스로마이신을 콤비네이션에서 복용했을 때 그 효과는 더욱더 강화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럴 로드를 줄이는 효과가 임상적인 아웃컴에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뉴욕에서 업저베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총 1,376명의 환자가 인롤되었습니다. 이 중에 58.9%의 환자가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복용을 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인투베이션이나 데스와 같은 클리니컬 아웃컴이 나빠지는지 여부를 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인롤된 환자들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를 보시면 나이나 성별에 있어서는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이니셜 PF 레이시오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그룹은 223, 넌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그룹은 360으로 조금 더 시비한 환자가 하이복시아가 심했던 환자에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복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클리니컬 아웃컴이 있어서 인투베이션이나 모탈리티에 있어서는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크루드 아날라이시스를 해보면 오히려 2.37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복용한 그룹이 모탈리티가 높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는 시비어리티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이 인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정한 다별량 분석을 해보면 하자드 레이시오는 1.0으로 죽음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복용하면 바이럴 로드는 의미 있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인투베이션이나 모탈리티와 같은 클리니컬 아웃컴에 있어서 개선은 아직까지 입증되지 못합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복용의 QT 프롤롱게이션,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유로사이키아트릭 이펙트, 드럭 인터랙션과 같은 여러 사이드 이펙트를 고려를 하면 코비드19 환자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복용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난번 대구에서 갑작스럽게 많은 환자가 생겼을 때는 조금 더 환자를 빨리 격리 해제시키고 퇴원시키기 위해서는 좀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티바이럴 에이전트 중에 렘데시비르입니다. 최근에 5월 달에 NEJM에 그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 플라세보 컨트롤 스터디가 진행이 되었고 하기도 침범이 있는 코비드19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렘데시비르를 복용한 538명의 환자와 플라세보군 521명의 환자에서 타임 투 리커버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환자에서 보시면 렘데시비르군에 있어서 타임 투 리커버리가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소 요구량이 없는 마일드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죽음간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산소가 필요했던 비교적 모더레이트, 시비어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중간 유의한 차이를 더욱더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이플로 나잘 캐뉼라 혹은 NIV 그리고 벤틀레이터, 에크모와 같은 아주 시비어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주인간 유의한 차이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렘데시비르는 전체 환자는 아니더라도 산소를 필요로 하는 모더레이트 시비어 환자에서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인공호흡기나 에크모를 필요로 하는 이런 시비어한 환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여전히 저희한테는 숙제가 남는데요. 최근 국내에 보고된 치료에 따르면 완치자 혈장 치료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치자 혈장에는 코비드19에 대한 안티바디를 갖고 있고 이 안티바디를 환자에게 수혈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연세대에서 보고한 두 개의 케이스를 보시면 이전까지 치료 전까지는 CRP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PF 레이시오도 개선이 없다가 스테로이드와 플라즈마를 동시에 투여한 이후에는 빠르게 CRP가 감소하고 PF 레이시오가 호전되며 바이럴 CT 값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이럴 로드가 급격히 감소하고 CRP 값이 감소하고 PF 레이시오가 개선되는 것을 보여주었고 심플 체스트 엑스레이 상에서도 환자의 바이럴 아트랄 인필트레이션이 급격하게 빠르게 호전되는 것을 두 케이스에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티바이럴 에이전트와 함께 완치자 혈장 치료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는 저희가 찾아봤더니 중국에서 발표된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연구인데 201명의 코로나 환자 중에서 약 84명의 ARDS가 발생을 했고 이 ARDS가 발생한 환자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던 50명의 환자와 사용하지 않았던 34명의 환자를 비교했을 때 사용한 군에 있어서 모탈리티가 하자드 레이쇼 0.38%로 의미 있게 감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환자에서 ARDS가 발생했을 때는 스테로이드 세라피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조금 하면 대부분의 마일드한 환자는 서포티브 케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급격하게 많이 증가했을 때에는 우리가 바이럴 로드를 빨리 줄여서 환자를 조기 퇴원시키기 위해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시비어한 환자, 산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서는 렘데시비르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티컬리 일 페이션트는 이런 안티바이럴 에이전트와 더불어서 완치자 혈장 치료나 스테로이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 환자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와 관리의 인공호흡기 치료는 뒤에서 선생님들이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희는 몇몇 주의할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61세 남자 환자고 내원 5일 전에 발생한 호흡곤란을 주수로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열흘 전에 피버와 코프로 이미 코비드19를 진단받았으나 병실이 없어서 집에서 자택격리 중에 호흡곤란이 악화되어서 입원을 했습니다. 내원시 호흡수가 32회, 체온이 38도, 타키미아를 보이고 있었고요. 멘탈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얼럿했지만 세츄레이션이 내원시 루메어에서 40%로 아주 하이폭시아를 상당히 보이고 있었고, 내원시 시행한 체스트 엑스레이 상에서는 바이럴 아트라 인필트레이션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원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서 저희가 인투베이션과 에크모를 시행을 했고, 다행히 환자는 일주일 후에 점차로 회복이 되었고 여러 가지 우유곡절 끝에 퇴원해서 지난달에 팔로우했을 때는 특별히 컴플리케이션이나 시컬레 없이 환자가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했었습니다. 이 환자는 인공호흡기와 에크모 치료를 했었고 당시에 가용했던 칼레트라를 치료했었고 스테로이드 투여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혈장 투여가 가능하지 않아서 치료하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런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헤모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입니다. 환자가 샥이 빠졌나 싶어서 이노트로픽스를 달면 갑자기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190, 200까지 뜹니다. 너무 높네 싶어서 약을 줄이면 다시 시스톨릭 프레셔가 80에서 100으로 뚝 떨어집니다. 약을 높이면 다시 200으로 오릅니다. 낮추면 다시 80으로 떨어지고 높이면 200으로 오르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가 샥보다는 헤모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라고 말씀드리는 게 베리어빌리티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샥이라고 하더라도 이노트로픽스를 너무 과도하게 쓴다거나 BP가 너무 높으니까 이노트로픽스를 완전히 끊어버린다거나 하지 마시고 베드사이드에서 조금씩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면서 혈압을 조절하시는 게 맞겠고 너무 갑자기 약을 끊게 되면 환자의 혈압이 떨어져서 갑자기 환자한테 보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방호복을 입고 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서 위험한 상황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헤모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를 보이는 환자들은 주로 마이오카르디얼 이스케미아, 마이오카다이티스, 풀모널 엠볼리즘과 같은 컴플리케이션이 흔히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416명의 코로나 환자 중에서 약 82명, 20%에서는 카디악 인저리가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카디악 인저리가 있는 환자들은 주로 올드에이지, 나이가 좀 더 많았고 하이퍼텐전, 코로나리 하트 디지즈, 카디악 바스큘라 디지즈와 같은 기저질환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내원시 랩상에서도 CRP, 프로카시토닌, 크레아티닌 키나제, CK, 마이오카르디악 엔자임 등이 상승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주의에 초기에 면밀히 관찰될 필요가 있겠고 이렇게 카디악 인저리가 있었던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들을 비교해보면 모탈리티에 있어서 두 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코아귤레이션 파라미터의 업노말리티입니다. 역시 중국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생존 환자와 사망 환자를 비교했을 때 사망 환자에서 PT, 디다이머, FDP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기간 중에도 보면 생존 환자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코아귤레이션 배터리를 보이는 반면 사망 환자는 PT, 디다이머, F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나 증가되어 있는 소견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망 환자의 21명을 조사해보면 15명의 환자에서 DRC가 이미 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에크모를 달고 환자는 렁이 다 좋아져서 위닝해야지 하고 있는데 GI 블리딩이나 DRC나 브레인 헤모리지 등으로 사이드 이펙트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를 경험한 바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환자를 볼 때 코아귤레이션 배터리를 좀 더 자주 체크하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환자에서 박테리아나 펑갈 인펙션이 얼마나 동반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보면 총 1,700개의 초록을 조사했을 때 약 8%의 환자에서만 박테리아 인펙션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72%의 환자가 항생제를 투여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에 있어서 예방적 항생제를 썼는데 오히려 항생제 내성균주, 슈퍼박테리얼 출현만 많이 유도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도한 항생제 사용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시비어 코로나19 환자를 볼 때 주의할 것은 카디악 인저리가 많이 동반되어 있다는 거, 클로팅,
코아귤로패시가 자주 동반되어 있으며 이것은 나쁜 예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박테리얼 코 인펙션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일은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